정부적 판단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어느 순간이 이제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을 특히 보면 금리하고 거래량하고 이제 소비 심리가 살짝 사그러든 거는 맞거든요. 왜 그런가를 이제 이거는 데이터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일반형은 분들은 아예 중단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6억 이하에만 특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완전히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되게 컸고요. 공급되던 유동성이 주니까 대출을 못 받으니까 매수 심리나 소비 심리가 사그러든 거는 맞거든요. 해서 명확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금리와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부동산 이제 장세는 이게 박스권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싸게 사면 됩니다. 경매나 이런 걸로 되게 이제 싸게 샀으면 이미 이제 그 받아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지만 이제 특히나 1주택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1주택은 언제나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1주택 분양가에 사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저와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유동성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유동성 증가의 주범을 특례보금자리 탓이 가장 크고요. 저도 그것과 관련돼서 피어스님과 굉장히 주장을 같이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결론이 달라요. 앞으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저는 비슷하지만 저는 약간 점진적 우상향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우상향을 보는 관점에서 이번 시기에서도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고 관망세를 다시 한번 유지한다? 이거 2017년, 2018년도에 항상 봐왔던 거거든요.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혹은 있는 집을 파시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관망세를 택해서 벼락거지가 되어 왔던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아직도 무주택자이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시점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석 이후 장을 전망을 해보면요. 가을에 되면 계약이 도래가 돼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전세가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는 사람들이 갱신을 많이 할 거예요. 옮겨가기보다는. 그럼 갱신이 되면 이제 그만큼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잠깐만. 밑에 것도 네이마리님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건 맞아요. 이제 유동성이 좌우되는 건 맞고 결론이 다른 것은 다주택자 입장에서와 이제 처음에 집을 사야 되는 입장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이제 상승시킬지 하락시킬지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건 맞거든요. 고정을 지적을 하셨는데 전세 물량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별로 없으신 것 같잖아요.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전세 물량이 주는 거는 공급이 줄 수도 있고요.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이것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전세의 수요는 아파트는 많아졌어요. 근데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표본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치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빌라 비아파트 부분들,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들의 이 전세 수요가 아파트 전세 수요로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거래량이라든가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이 현저하게 지금 침체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의 이동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동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계약 갱신을 했고요. 계약 갱신을 근데 안 하려고 하셨어요. 새로 계약하고 2년 뒤에는 전세금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때 계약 갱신을 하면 5%니까. 근데 저는 단호하게 지금 계약 갱신을 하시고 다음에는 제대로 받겠다 이러면서 딜을 했는데 서울에 정말로 핵심지는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근데도 아직까지 역전세. 2년의 최고점에 비해서 2억 약간 안 되는 돈이 역전세였어요. 사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은 역전세가 이미 반환 대출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칭이 돼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리고 전세 그 수요가 이제 아파트로 갔다는 거는 요거는 수치로 확인이 된 겁니다. 팩트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전세가 아파트로 가는 동안 물량이 단기간에 빨리 나올 수 있는 빌라나 이런 것들 거기는 어느 정도의 전세 수요가 있어야지 물량을 풀면서 매매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로 돌리기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없어져 버리는 게 또 커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파트가 이게 중산층의 거주지라고 하면 그 밑단에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걸 지은 건설사부터 싹 다 이게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밑단은 다 무너지는데 중간에 있는 아파트만 온전히 있을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웃기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아파트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아파트 시세를 하락으로 견인하고 상승으로 견인하는 거 핵심 요인은 전세 가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는 수요가 많고 이제 물량은 한정이 돼 있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요.
차츰 올라가요. 하지만 여전히 2년 전 가격보다는 역전세에 있고 서울 핵심지에 이제 하반기에 물량이 얼마나 풀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입주가 12,000세대가 풀립니다. 이때를 한번 보자 말이죠. 2007년이 리먼 무너지는 이제 금융위기였고요. 그 전에 2006년에 잠실에 한꺼번에 엘리트라든지 입주장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입주를 했어요. 그때 아파트 가격부터 전세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정말로 잘 기억하거든요. 이제 물론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겠으나 돈이 안 되면은 이게 전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월세로 돌릴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전세 수요가 없어. 왜냐면 물량이 한꺼번에 너무 늘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다운 시키는 거예요. 서울 핵심지 전세 가격이 다운이 되면 매매 가격도 이제 다운되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점층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제 1주택자든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든 지금 이제 타이밍이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거고요. 다만 극도로 이제 압축적인 시기에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외, 2년 후부터 거의 90% 이상 확률로 주택이 부족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은 원래 말이나 물량이 많이 풀렸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근데 저번에 개포 자이던스인가요? 그때도 입주장인데도 개포 입주장이 굉장히 네.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죠. 6,700세대 입주했는데도 거의 입주장 폭탄을 다 소화해냈고요. 그리고 그리고 서울은 신도시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 분양이 이제 반을 못 넘잖아요. 그리고 사실 둔촌중구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4,786세대인데 네. 그게 클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의 공급 전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탄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분양가가 오르는 것들이 더 큰 압박이 돼서 제가 보기엔 사자 심리가 수도권 핵심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추석 지나서는 상승세를 타고 오를 것이다. 완연한 상승세를 타고 연말엔 전고점 간다. 그 정도 보고 있어요. 네. 매번 이런 소리를 네. 이제 하시니까 매번 맞았잖아요. 아니, 원래 초로 돌아가 먹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올해 초 우리 예. 눈물 흘리고 있었잖아요. 예. 올해 초에 저는 계속 사고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작년 말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게요. 네. 하남이 지금 상승률 1위인데 지금 하남에 투자를 하신 게 너무나도 잘 돼서 취득세 1억 냈을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오셨거든요. 막 소주 먹으면서. 전 다 예상을 하고 역시 안주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행위죠. 시어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견은 다를 수 있죠. 피어스님 의견 들으면 아씨 나도 앞으로 하락론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되다가 이제 우리 리치 아빠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아씨 나도 이제 폭등론자가 돼야겠다. 아니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전 자, 다주택자고 근데- 그리고 일부 다주택자들은 지금 매도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매물량이 네. 역사상 가장 많은 지점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예, 그만큼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이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이 가장 선택하기 어렵고 공포스러운 시장이 될 거다. 왜냐하면 상승 요인도 많고요. 하락 요인도 많다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 들으면 상승할 것 같고 누구 얘기 들으면 하락할 것 같거든요. 이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됐을 때가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분양받으라고 말씀드리고 분양권 가격만 좀 봐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분양권도 그렇죠. 신규 주택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분양권 투자. 더군다나 최근에 분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 핵심지 주택수는 공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 분양가가 비싸다고 못 사고 있으면 또 더 비싼 분양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2018년인가 2019년인가요?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그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서울도 어느 정도 정체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한 6개월이나 8개월 가더니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라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도배가 되던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체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강동 입주가 있었거든요. 고덕구라시움이라고 네. 굉장히 많은 강동 쪽에 입주 물량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는 전세가 하락도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매매가가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입주발로 인해서 전세가 하락이 무조건 되지는 않는다. 저도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두 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에 입각해서 입체적으로 맨날 주의를 틀려요.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치 앞을 못 본 저도 마찬가지. 그럼요.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 한 치 앞을 봤다면 제가 이렇게 역전세를 맞고 프로 물림로로 활동을 할까요? 저는 최근에 세입자님께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연말에 나가겠다. 사정상. 계약은 내년 4월까지거든요. 제가 급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세가를 2년 전 전세가보다 올려서 내놨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5% 정도 대단하시네. 올린 거거든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북구요. 올려서 내는 이유가 약간 시세를 좀 주도하고 싶었어요. 또 내리면 자꾸 내려가는 추세로 가는 거고 올려서 내놓는 순간 그 시세는 또 누군가에겐 기준점이 되거든요. 5천에는 올려서 내놨는데도 제일
최저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잡아갈 일만 남았네요. 시세 조작으로. 예전에 굉장히 상승했을 때 위험하죠. 예. 오늘의 그 호가가 내일의 네. 시세다 뭐 예, 이런 예, 형식으로 막 맞아요. 시세 조장하는 이런 문구가 예, 많이 예, 있었거든요. 예. 아, 팔고 싶은 가격에 내놓는 거는 그래, 제 그러니까. 마음이죠. 사실은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매도자가 네. 그 가격은 정하는 거지. 누가 그러면은- 이제 뭐 왈가왈부할 네. 이유가 없는데. 선택은 어차피 세입자님께서 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수요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래는 안 됐다. 이게 팩트죠. 전 추석 이후에 거래할 생각으로 미리 올려놓고 선포를 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잘 번씩 얘기 짚어보면서 시세대로 거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도에 분양권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도 피 5천에 내놨어요. 저는 네. 거기 지금 무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금 충청도 몇 쪽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지방 좀 갖고 있는데 전라도 거는 다들 무피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가격엔 팔 생각이 없고 시세를 좀 선도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높게 내놨고요. 그게 가격이 어찌 됐든 전 연말에는 그 정리할 생각인데 이제 내년에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시세에 치중할 필요 없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내놓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게 그리고 시장 경제가 아닐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수요 공급 곡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 내놓는데 아무도 입질이 없다 하면은 가격을 점점 낮출 수밖에 없는. 안 낮추고 그냥 안 팔면 되죠. 안 파실 생각도 있는 그럼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집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서울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7만 개가 넘어도 금매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다들 그게 완전히 아쉬운 게 그냥 없고. 서로 네. 대치 상태다. 예, 좀 아, 정리하는 수요하고 부분에 가는 거지. 저도 그 전세도 그 가격이 안 나가면 저도 그냥 버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버텨요? 전세 일단 전세는 어떻게든 맞춰야 돼요. 세입자들도 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계약을 했으면 계약 기간까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저도 아, 그거를 미리 나가겠다고 했기 예, 때문에 미리 꼭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서로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세입자들도 안 봐주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배려는 해드릴 때 저희가 가격까지 손해 봐가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갱신할 때 5%를 올리든지 새로운 세입자를 올려도 5% 올릴 생각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제 루틴대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일단은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겠다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이 없을 때도 우리가 충분하게 공생을 했는데 그걸 오히려 법이 좀 깨뜨리지 않았나.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이게 오히려 좀 약간 갈라치기가 된 것 같고요.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근데 좀 사회적 이슈도 큰 것 같아요.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분들이 워낙 속출하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행여나라도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다 보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임대인은 가만히 있는가?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뺨을 맞으면 바로 변호사한테 가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대로 하는 조언을 게 받죠.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하자면 몇 달 전이었어요. 저희 세입자분께서 잘 살고 나가실 때 이게 신축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했습니다. 혹시나라도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다음 임차인을 좀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보게 됐었을 때 미리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없다, 깨끗이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제가 안부도 보내고 제가 기프티콘도 쏘고 막 이럴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너무나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니까 그분께서 제가 집을 보고 계실 때 오셔가지고 떡을 준비하면서 정말 2년 동안 굉장히 잘 살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이 떡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분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이사하는 것 때문에 그쪽 다른 집으로 가는 기간이 안 맞아서 한 3일 정도 더 사셨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월세를 받는 거다 보니까 3일치를 또 사실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서로 너무나도 행복하게 빠이빠이 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근데 옛날처럼 집주인이 행패를 부리는 게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너무나 자기 위주로 법을 해석해서 하는 것만 안 하고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해줘도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게 핵심은 이제 보증금을 본인이 원하는 때 받아서 다른 집에다가 보증금으로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 됩니다. 저도 전세로 살아봤는데 전세로 살 때는 항상 좋은 집에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임대인한테 좋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집을 빌려주셔서 나는 그게 뭐 이자 내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저는 당시에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없으니까 이자도 안 나가고 있어서 이게 약간 공짜로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도 제가 빌려주는 집이 있었으니까 또 내 세입자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의 집을 보러 오면 그냥 막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청소 깨끗하게 미리 회사에 말하고 미리 와서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게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면은 좋은 임차인 임대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알아주는 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인 결론은요.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충분하게 리스크가 있을 만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닥친다고 보면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그 이후에 움직여도 과연 늦지는 않습니다. 판단을 결정을 이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 제가 올해 초부터 사라고 했는데 그때 안 사서 지금 좀 늦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주택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예. 박스권인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입주장도 있고 뭐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게 있는데 연말 돼서 진짜 아무도 상상 못한 올해 초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저는 확률은 적지만 하락폭은 가능할 수 없는 뭔가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락할 때 정말 최저가에 사실 수 있으면 사면 돼요. 근데 주택 구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사회 초년생분, 초보 투자자분들은 최저가가 다가오면 어떤 일을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더 떨어지겠다. 이거 무서워서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요. 이 얘기도 맞는 말이고요. 일단은 이런 견해들을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이제 저희는 들려드렸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저런 스타일이 맞겠다. 저분이 말씀하신 게 맞겠다라고 하면 추정해서 적당한 타이밍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게 이제 우리 결론이에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가라고 생각할 때 사시고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은 물타기로 하나 더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오를 때 두 개가 돼서 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또 물타. 조금 더 생각해서 하나를 더 살 수도 있죠. 또 갭 투자도 있기 때문에 분양권도 있고 갭 투자도 있기 때문에 꼭 목돈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